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코스피는 딱 보합으로 장을 마쳐서 이 정도는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한숨 살짝 쉬어간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대비해서도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오늘 종목 장세 분위기가 좀 강했던 가운데 강했던 섹터를 좀 살펴보면요. 조선주가 좀 이 고점을 높여갔고요. 맞아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건설주의 상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을 체감하는 데 느끼는 온도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파란불이 가득한 조금은 추운 시장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서 빨갛게 뜨끈뜨끈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줄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김영인 전문가,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분 모두 약간 까만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화면에 굉장히 지금 까맣습니다. 저만 굉장히 하늘색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네, 다행히 저는 회색을 입어서. 그러게요. 네. 밝은 옷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거의 검은 옷밖에 없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접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시간에 출석 체크하실 때 다 이렇게 빨간색 손을 흔들어 주시는 네. 게 이제 국룰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님께서 1등으로 출석하시면서 종목 남겨주셨고요. 만년필님, 햇님, 그리고 호박님, 덕자님, 행복샤랄라님께서도 저도 출석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자성발전님도 활짝 웃어주셨습니다. 한강님께서는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도도레미도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남양님과 함께 오승님 그리고 리님과 함께 구리구리 너구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고 2시간 꽉 채워서 활발하게 또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최근에 상담 신청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803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038님께서는 대덕전자 22,500원 매수가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 15% 잡으셨어요. 오늘은 1.7% 하락했고요. 2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덕전자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26,000원을 상단으로 해서 지금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더라 또 챗 GPT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권에서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시청자님은 현재 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네, 시장님께서는 2022년 말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PCB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진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너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올해도 이제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언제쯤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줄까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대덕전자를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 대덕전자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저는 꾸준한 성장이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긴 호흡으로 반등 기다리기라고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꾸준한 성장이 핵심이다. 대덕전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왜 안 좋았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적이 왜 안 좋았냐라고 한다면 결국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상당히 조금 부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매출 계획을 한 4천억에서 3,200억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생각보다도 더디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하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회복이 될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은 회복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분명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기에는 사실 이제 어려운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나. 워낙에 이 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약 한 20년 혹은 이제 21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할 때 같이 기대감이 대폭 올라와 줬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때문에 기판에 대한 성장도가 이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큰 폭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대략 한 그래도 이 7%에서 10% 정도 연 성장률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3분기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2분기에는 바닥 잡고 3분기에는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관련된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는 업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갔지만 2분기부터 마찬가지로 바닥 잡고 올라와 줄 것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최근 이 챗GPT나 혹은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이 고사양 메모리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이 비메모리향으로 FCBGA에 대한 지금 또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어느 정도 이 FCBGA가 끌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이제 슬슬 바닥은 확인이 됐고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수급이 유입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저는 그 기대감이 폭발되는 구간이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구간을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이 정도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 줬으니까 잠시 쉬어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 3분기에 조금씩 재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 정상화된다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조금씩 들려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와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대덕전자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성장해 줄 것이고 여유롭게만 보면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받고 있는데요. 꾸준함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고 주가의 반등 시기도 멀지 않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긴 호흡으로 반등 기다리기라는 키워드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 언제 시세가 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바닥은 맞는 것 같지만 극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간적으로는. 그래서 지수가 좀 갇혀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좀 길게 베팅하는 그런 여유 자금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도 좀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뭐 대덕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PCB 관련된 회사들 자체가 작년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대덕전자는 거의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적이 나와줬고 하락이 나왔던 건데 사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매도를 못 하셔서 굉장히 장기화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하지만 지금 상담 맡기신 분은 그래도 작년 말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PCB 업체들이 천천히 이제 턴어라운드는 나올 것 같은데 대덕전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경쟁업체 대비해서 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일단 주력을 하고 있는 게 FC-BGA인데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키지 기판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FC, CSP 같은 여러 가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FC-BGA를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발열 양도 굉장히 적고요.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고성능 뭐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빠른 걸 원하고 있고요. 사양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FC-BGA라는 패키지 기판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 실제로 이걸 돌렸을 때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덕전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판 회사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매력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일단 적용성도 좋지만 이 FC-BGA가 다른 패키지 기판 대비했을 때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반도체 기판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반도체 전방 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대덕전자가 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는 업황이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더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판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쌓으면 쌓을수록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계속 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몇 안 되는 이 MLB 기술을 또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업황만 돌아선다면 타 기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기노브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특히 올해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뚫지 못하고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로라면 일단 박스권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 뚫지 못하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밴드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한 이후에 또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상단을 뚫지 못하면 또 한번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요. 이제 업황이 실제로 많이 돌아서고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지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수급도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스권 뚫어주면 그때는 조금 더 고수익을 바라고 중장기로 베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박스권 갇혀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 전략을 좀 짜시고요. 길게 보신다면 매달 좀 적립식으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대덕전자입니다. PCB 업체들이 천천히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 대덕전자가 챗 GPT 분야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FC-BGA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챗GPT가 결국 이제 고사양에 대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미래는 발전을 해 나갈 거고 AI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단 이제 뭐 AI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미래의 이 주요 기술들,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고사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덕전자는 분명하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지금 대덕전자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역시나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제히 조금 더 이제 가격을 높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고점을 다들 이제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업황을 보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에 따라서
대덕전자도 충분히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는 한데 굳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매물대가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고점으로 이제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데 이 구간을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이 종목에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업황이 좀 살아나 주면서 확실하게 좀 투심이 이쪽으로 좀 몰려줘야지 같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딱 박스권 고점까지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돌파를 해주면 수익 국대화를 노려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투심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덕전자는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 저도 이제 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고점이 대략 한 25,000원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25,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으셔가지고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좀 뚫어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판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25,000원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2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반도체가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상당히 수급이 잘 들어와줬거든요. 네.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저는 이 수급이 그대로 좀 잘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22,000원 구간에서 23,000원 구간까지 가격 밴드를 설정해서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더 늘려서 단기 목표가 25,000원 구간에 대해서 수익 극대화로 노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도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체크해 드렸네요. 앞서서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께서 이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FC BGA에 대한 장점들을 또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대덕전자는 또 DDR5의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DDR5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더라,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더라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덕전자에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좀 악재로 작용할까요? 가격이 오르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가요? 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DDR4보다 DDR5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반도체 쪽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던 단어인데 네. DDR4보다 DDR5가요. 뭐 처리 속도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당연히 우월한 기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 문제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그 품질 문제는 결국은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될 거고 결국은 DDR4 체계에서 이제 DDR5로 넘어가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네. 다만 결국은 이제 수요가 안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업황도 안 좋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DDR4뿐만 아니라 DDR5도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두 개의 흐름이 좀 달랐는데 그전에는 계속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보면요. DDR4 제품들은 여전히 현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5월달 중반만 해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DDR5는 그래도 제 기억으로 한 5%, 6% 이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사실 DDR5의 수요는 늘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반도체 통계를 하는 전문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통계를 보면은 또 DDR5가 올해 상당한 고성장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램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이건 너무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DDR5의 비중이 DDR4를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수준까지만 가도 이게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DDR5와 이 적합성이 좋은 이런 기판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덕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래 기술과 굉장히 적합도가 높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DDR5 적용률이 높아지고 비중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 DDR5 가격의 상승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게 급속도로 큰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이.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 조금만 기다린다면 분명히 대덕전자 조금 더 상승하면서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요거는 지금 진짜로 네.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이번 연도 들어와서 박스권이 갇혀 있었고 업황이 뭐 좋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내년까지 바라보면 반도체 시장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죠. 언제 이게 치고 올라가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맞아요. 때 그게 문제인 건데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약간 기저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뭐 2분기 실적이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컨센서스를. 왜냐하면 수익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회복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면 지금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단기라면 역시 박스권 저항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 한 24,500원 이 정도부터는 좀 매도를 준비를 좀 하셨다가 저항받고 실제로 밀리기 시작하면 음봉 나고 좀 밀리면 그때는 현금화를 시키시고요. 다시 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지선 만들고 반등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좀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또 박스권 상단 도전해 보시고 또 뚫고 올라가면 손절가 따라 올리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답답한데 생각보다 잘 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준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꼭 벌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철순 이사님께서는요, 긴 호흡으로 반등 기다리기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대응입니다.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22,000원 잡아주셨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 이상도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한 성장이 핵심이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역시나 박스권 상단 목표가 2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9,200원 꼭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남겨주세요. 네, 지금 유튜브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8,42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디스플레이텍 오늘은 3% 하락을 했고요. 7,8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요.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마침 어제 다뤘거든요. 왜 어제 다뤘냐면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한번 이제 방송상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왜 추천을 했느냐?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서비스를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어제 분출이 된 겁니다. 어제 분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매집이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도에 이제 아침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제 또 방송상에서 이제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을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텍을 지금 구간에서 다시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하면 안 접근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디스플레이텍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일전에 이 구간을 봤을 때 매집이 상당히 잘 들어와 줬고 수급이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에 의거해서 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지속성을 기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양봉으로 좀 수급을 밀어주는 흐름이 나와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2일째에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죠. 2일 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지금 어제 그대로 다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 연동력을 좀 잃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슈를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슈도 한 차례 지나갔죠. 어제 이 대기업들이 일제히 또 이 충전 쪽에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SK, GS, 뭐 그다음에 뭐 현대 뭐 일제히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분출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이제 순환이 지나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 쪽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거고 전기차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 충전 쪽도 지금 시장이 좀 더 커지겠지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 보면은 곡물 쪽이 완전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워낙에 이 하락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악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힘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디스플레이텍이 저는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지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약 한 7,5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힘을 이제 최근에 어제 잃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더 나오면서 하락 구간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500원 구간을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 구간에 이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마저 이제 정리하려고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를 워낙에 조금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이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에 8,500원 매도 그리고 7,500원 이탈 시 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덕자님께서 문의 주신 신테카 바이오 살펴볼게요. 네. 12,0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덕자님께서는 좀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매수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좀 빨간 기둥을 세우고 있어서 기대가 좀 될 만합니다. 자, 이사님 신테카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정도 기간 되는 동안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상단에서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꺾이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다음 달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테카바이오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 관련된 의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사실 미국에서 이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슈레딩거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동종업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일단 다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팅을 활용해서 어떤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전임상 전 단계에 있는 후보물질 같은 것도 만들어서 2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은 더 필요하다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요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 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 달에 일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일단 이제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이 기술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AI 의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 달 일정에서 뭔가 유의미한 발표가 나오고 반응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정은 지금 보니까 6월 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전에 요때 한번 이슈를 한번 기다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 급등 나온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또 지수의 변동성이 생기면 차익 매물이 단기로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현재 보여지는 화면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두색으로 보이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61선이거든요. 그래서 61선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을 좀 해보시고요.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쯤엔 재매수 하셔서 다음 달에 있는 일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61선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400원 정도거든요. 61선이 만약에 이탈하면 일단은 잠시 현금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끝나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 한번 하셔서 다음 달에 있는 6월 8일, 5일부터 8일까지 있는 바이오 USA 일정에 맞춰서 한번 보시고요. 다만 그때 매수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일단 일정이 있기 전에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정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재료 선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매수한 이후에 상승이 좀 나오면 분할 매도하시면서 추가 차익 매물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너무 상단 부분의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은 일단 9,500원부터 시작해서 1,500원 정도 선까지는 계속 분할로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뚫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매물이 좀 강하게 쌓여 있고 그 위에서도 지금 올해 2월 달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올해 고점을 뚫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어마어마한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9,5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로 밴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손절 라인은 61선.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대로는 8,400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6월 5일에서 8일 기술 발표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61선 8,4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고요.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셔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스피드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우리 톱이 놀리느라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는데 놀릴 때 놀리더라도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놀리기 전에 종목부터 올리셔야 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리시고 톱이랑 더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에브리봇 한번 진단할까요? 송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9,1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에서 빠져나와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에브리봇, 이 종목이 3월 달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아마 로봇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같이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브리봇 하면 로봇 청소기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주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어야 결국에는 이제 힘이 생기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특성이 한번 이제 이슈만 나왔다 하면 그 이슈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가올 일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에브리봇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2분기 내로 로봇 진행 정책을 한번 이제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산 로보티스 청약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에브리봇이 그래도 이제 이 로봇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청약이라든지 혹은 이제 로봇 진흥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초점이 물류 로봇 쪽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브리봇은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봇 청소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저는 로봇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지금 로봇에 대해서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봇주들도 조금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율주행 로봇, 뭐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뭐 물류, 그다음에 뭐 감속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 어느 정도는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법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분기에 발표된 로봇 지능 정책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에브리봇도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수급이 어느 정도 차오르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죠.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되게 됐을 때 시장의 관심을 받을 때에는 이 정도의 수급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대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에브리봇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들어갈 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만 받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태도로 이제 에브리봇이 좀 집중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까지 한 수급이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 낮춰놓은 다음에 1차 목표가 한 19,000원, 2차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에브리봇은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수급 들어올 때 재문의 주시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우리 로봇에 다시 한번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급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저희 노 저어 볼 테니까요.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대응 타이밍만 저희가 또 같이 찾아볼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웰군님께서 문의 주신 종목이고요. 네. 49,500원에 17%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어제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데 뉴스에서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일 전량 매도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자,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금 뉴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KB금융보다는 KB증권에 대한 그쵸. 압수수색에 네. 대한 이야기 하시는 뭐 것 자전거래 같아요. 내용들은 SG발 나오는데 때문에. 네,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랬다면 지금 제가 단일가 거래를 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빠지는 내용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반영이 일단 시간 외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라면 6월 6시 이후에 나왔다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일 아마 동시고가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KB금융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고가 때 이미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금화를 먼저 시켜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지 모를 때는 일단 현금화가 가장 맞는 거거든요. 가장 주식에서 무서운 게 이 예측되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동시고가에서 좀 밀린다면 현금화는 일단 고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 쪽 문제인 것 같아요. 자전거래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간의 거래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KB금융은 선택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투자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일단 뭐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을 했었어요.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어서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았다. 다만 이제 뭐 빠졌던 거는 뭐 차익 매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또 금융 종목들, 금융주들이 이렇게 크게 주가가
레벨업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1월 달에 워낙 또 급등이 나왔었고, 그에 대한 차익률도 나왔었고, 뭐 4월 달 중반부터는 또 좀 지루했던 이유는 뭐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또 별로 안 빠졌습니다. KB 금융은 그만큼 안정성은 항상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극복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뭐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지지선을 만들었고 약간은 지금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죠. 약간의 횡보 구간에 있는데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3분기, 4분기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봐도 지금 은행권 시중 은행들 중에 비교를 좀 해보면 실적의 어떤 폭, 성장폭 같은 경우는 가장 클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을 감안하고 조금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좀 휘둘리지 않는 종목으로 난 좀 포트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그 중에도 KB금융은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항상 전저점 붕괴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4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000원 뭐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도 무너진다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기계적인 손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지키자는 거지. 일단 이 회사가 너무 불안해서 손절가 48,000원 하회라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8,000원 보시고요. 단기라면 당연히 한 51,000원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 121선이 지금 이 구간에 있죠. 그래서 51,000원 정도 선으로 제가 일단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다만 여기를 또 뚫어주게 되면 또 그 다음부터는 중장기 이평선에 대한 어떤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매물 저항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5만 원에서 5만 500원 정도 요 선이 가장 지금 매물대가 두꺼운데 여기만 잘 뚫어주면 일단은 상단의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없어서 조금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만 1,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요. 뭐 여기 뚫는다고 한다면 저라면 그냥 열어놓고 또 안정적인 종목이니까요. 한 5만 6,000원까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이냐 단기 관점이냐 일단은 투자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이 아니라 KB증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주시고요. 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KB금융 가지고 있는 거 좋다. 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적 보고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48,0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 51,000원 뚫어주면 더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연해피님, 이 종목 꼭 해드려야겠더라고요.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요. 11,508원입니다. 아이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는데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삼성중공업 11,000원 가격대면요. 2017년도 가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고 이 종목이 2,800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대단한 장기 투자 버티기를 해오신 겁니다. 이제 최근에 조선주에 조금 더 훈풍이 들어오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을 좀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도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어렵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네. 않고 이제 2017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6년을 갖고 계신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조선업들이 주목을 받는 게 이제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또 이제 홀로 흑자 전환을 해줬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2017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22분기 만에. 그러면은 사실 주가도 2017년만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무래도 시장의 환경이 역시나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워낙에 지금 수주권들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9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박스권이 너무나도 길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위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줄을 좀 쳐놨죠. 이게 이제 박스권인 건데 사실 이 박스권 내에서도 지금 박스권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해서 지금 현재 6,300원 구간이 1차 목표 단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6,9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선 구간에 결국에는 또 이 매물들이 워낙에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오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차 매물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 살짝 윗꼬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오랜만에 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은 이슈, 더 좋은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길게 들여봤을 때 2017년까지 봤을 때 매물대가 더 확인이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8,000원대, 그 다음에 9,000원대, 그 다음에 10,000원 뚫어줘야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삼성중공업이 워낙에 이제 이 수주권들을 많이 따놔서 한 3년 정도의 이제 수주권들을 따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흑자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해 이제 이 좋은 영업이익이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두터운 산들을 이 실적에 대한 이슈만으로 뚫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들 이 두터운 산들을 일제히 다 뚫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점 다시 한번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6,300원 구간이 1차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6,300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 못 뚫어주면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 약 한 5,000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빠져나오겠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손실 만회해서 빠져나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주는 시점에 결국에는 삼성중공업도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2분기에는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손실 만회에 대한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실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저가 부분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비중만 집어 넣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이 나왔었던 단가인 6,300원에서 약 한 7,000원 정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매수가까지 회복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나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저가에서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목표 단가가 왔을 때 정리한 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를 좀 더 빠르게 노리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괜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만 그런가요? 자,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고 두텁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줄여내는 전략으로 조언을 함께 해드렸고요.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잘 보내주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통해서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은 한강님 종목 에코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자, 58만 4,500원의 비중은 네. 3%시고요. 조금 매수해봤는데 물렸네요. 추가 매수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로 56만 7천원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에코프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한강님께서도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비중을 좀 조금 담으셨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사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가. 맞아요. 네. 너무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항상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일단은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에 따라서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일단 단기 관점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는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 뭐 실적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로 흔들려도 크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일단 올해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사실 많이 안 빠지긴 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일단은 61선이 잘 지켜줬고 그래서 제가 중장기 관점이라면 일단 61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저는 더 갖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도 성장 기대감이 있죠. 내년도 있죠. 내후년도 있죠. 물론 짜잘한 여러 가지 뭐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무조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관점이라면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꾸준하게 좀 끌고 가보시면서 수익을 좀 높여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관점이라면 당연히 전고점 저항을 일단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은 고점 부근에서 이미 저항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점본이었죠. 75만 원 선까지 보고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선 안에서 이 방금 그려드린 이 박스권 안에서 고점, 박스권 상단 부분을 목표가로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선 이탈 시에는 일단은 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중을 보니까 뭐 3%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일단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하신 거라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현금 여력이 없으셔서 3%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단 홀딩을 하셔야겠죠. 다만 조금의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저점이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저점 구간에서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저라면은 에코프로와 함께 다른 대표 종목들 같은 양극재, 양극화학 물질 관련된 기업들을 병행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대표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치엠 이런 네 기업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 대상들인데 사실 에코프로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수익 전망 대비했을 때도 사실 PER도 굉장히 좀 비싼 편이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LNF가 상대적으로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병행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두 종목을 일종의 사적인 펀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으니까요. 에코프로의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신다면 LNF 또는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함께 조합을 해서 한번 베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이라면 전고점 영역이죠. 한 75,000원까지, 75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50만 원 선, 그리고 중장기라면 61선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61선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속 홀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기 관점에서는 전고점 75만 원 선 보시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62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자고 하시네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현재 54분 지나가고 있는데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진단할게요. 미래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경님 29,900원 매수하셨고요. 15% 가지고 계세요.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완전히 고수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한 상태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래반도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유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팡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유통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뭐 큰 폭의 상승 이러한 것들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미래반도체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상승을 봤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갔고 그 수급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미래반도체가 최근에 이 상승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32,000원 구간에 막혀서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이냐? 32,000원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32,000원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데 저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반드시 단기적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선수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최근 저점 진입을 했을 때 저점 단가에서 이미 약 50% 정도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상승이 적게 나온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물량이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줘야 되는데 이 물량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20-30% 정도의 손실률은 감안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수급이 밀어주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저는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 반드시 20-30% 정도의 손실률을 안고 갈 각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점에서 접근한 사람들은 이미 40-50% 정도 수익 중인 구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반도체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당연히 이제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왔으니까 매물대로 뚫어줄 만한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20-30% 정도의 손실률을 안고 가야 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저점 구간 이탈 시 오늘 저점이 29,000원이거든요. 29,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32,000원 구간이 매물 구간입니다. 이 구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정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 반도체까지 해서요.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남겨주시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볼 수 있는 2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많이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